705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구려에는 무려 28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복군주로 우리에게 유명한 왕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 졸본 땅의 소국에 불과하던 고구려를 압록강의 패자로 만들었던 고구려의 첫 패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대무신왕입니다. 고구려의 3대 국왕인 대무신왕은 이름부터가 전쟁의 신, 무예의 신이라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죠. 유명 만화인 바람의 나라의 주인공이자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호동왕자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인데 낙랑국에서는 대무신왕을 북국신왕이라 부를 만큼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무신왕의 이름은 무율로 제2대 왕인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장남이었던 도절이 어린 나이에 죽고 둘째 아들인 해명은 황룡국 왕이 선물한 활을 부러뜨린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때문에 셋째인 무율이 태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대무신왕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유리명왕 28년 8월인데 이때 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자신들의 밑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직은 고구려의 세력이 부여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했던 유리명왕은 부여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보냈는데 이때 어린 나이에 무율이 부여에서 온 사신을 직접 만나 부여의 현재 상황을 두고 달걀을 여러 개 포개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누란지위라고 평가하며 부여왕인 대소왕에게 부여의 내부 사정이나 잘 다스리라는 경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 11월에 기어이 부여가 고구려를 침공해왔는데 이때 무율이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학반영 전투에서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부여군을 기습하는 계책을 써서 부여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부여를 격파한 다음 해부터 무율은 고구려의 태자로서 직접 국정에 참여했으며 4년 후 유리명왕이 승하하자 15세의 어린 나이로 고구려의 제3대 국왕이 되었죠. 대무신왕 3년 10월 부여의 대소왕이 사신을 통해 붉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까마귀는 머리가 하나에 몸통이 둘인 돌연변이었는데요. 부여의 백성이 이 까마귀를 잡은 후 대소왕에게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까마귀를 두고 원래 까마귀는 검은색인 것이 정상인데 저토록 붉은색을 하고 있으니 무척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몸통은 둘인데 머리가 하나인 것은 두 나라가 한 명의 왕 아래로 합쳐진다는 의미이니 장차 고구려가 부여의 밑에 들어올 징조이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대소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 자신이 들은 말까지 사신을 통해 전달하며 고구려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무신왕은 오히려 까마귀의 검은색은 북방을 뜻하는데 이 까마귀는 남방을 뜻하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니 이는 남쪽에 있는 고구려를 하늘이 선택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운의 상징을 고구려에 넘겨준 부여에 감사를 표했죠. 그 말을 전해들은 대소왕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겨울 대무신왕은 군대를 소집해 오랜 숙적인 부여를 공격했죠. 부여의 남쪽 지역으로 진군하던 고구려군은 일부러 지늘기 많은 땅의 평지를 골라 그곳에 진지를 짓고 적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후 부여의 대소왕이 병력을 끌고 공격을 해왔는데 고구려군의 진지 주변이 온통 진흙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여군이 진창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고구려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부여의 모든 군대가 무너졌고 결국 고구려의 장수 괴유가 대소왕의 머리를 베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왕이 죽는 것을 본 부여의 병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 거세게 공격을 해왔고 오히려 고구려군을 둘러싸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위기감을 느낀 대무신왕은 풀로 만든 허수아비에게 무기를 쥐어줘서 거짓으로 군사들이 진지에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후 샛길로 자신의 병사들을 끌고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대소왕을 잃은 부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대소왕의 막내 동생인 갈사왕은 압록곡 주변에 갈사부여라는 나라를 세웠고 대소왕의 사촌동생은 부여의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고구려의 귀순을 청했죠. 대무신왕은 그를 왕에 봉하고 연나부 소속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연나부는 이후 전로부로 이름이 바뀐 후 대대로 고구려의 왕후를 배출했으며 고추가라는 높은 지위를 얻는 등 왕실이 소속되어 있는 계루부를 제외하면 선호부와 함께 고구려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곳이죠. 제위 9년 대무신왕은 개마고원 일대의 나라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개마국을 정벌하고 두 달 후에는 구다국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을두지와 송옥구라는 인물들을 재상으로 임명해 나라의 내정을 다스리는데 힘쓰기도 했죠. 고구려에서는 8대 국왕인 신대왕 시절의 인물인 명림답부가 최초로 국상이 되기 전까지 좌보와 우보라는 직책이 최고의 지위였는데 을두지와 송옥구가 각각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고 하네요. 2년 후인 28년 음력 7월에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왔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을두지의 계책을 따라 위나암성에서 수십일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나라군이 포위를 풀지 않자 을두지가 또다시 계책을 세웠죠. 위나암성 주변은 모두 암석지대라 적들은 성내에 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고구려군의 물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성내에 있는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장에게 보내서 아직 물이 많은 것처럼 적을 속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보내온 잉어를 받은 적장은 아직 성 안에 물이 많이 남은 것으로 오해하고는 짧은 시간 안에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퇴각을 하게 되죠. 제위 15년에는 낙랑왕 최리가 다스리는 낙랑국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에 이뤄져. 고구려가 낙랑 정벌을 시작하기 전 호동왕자가 옥저에 사냥을 나갔다가 낙랑왕 최리와 만나 그의 사위가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호동은 고구려로 귀국한 후 최리의 딸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 낙랑의 무기고에 있는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숴버린다면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고구려가 낙랑국을 기습하면서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기록을 보면 아무리 봐도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호동왕자가 낙랑공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네가 너희 나라를 팔아먹지 않으면 너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는 협박이 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분노한 낙랑왕 최리가 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작 호동왕자는 이후 그녀를 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낙랑공주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본 것일 뿐이라 짐작되죠. 결국 호동왕자 또한 낙랑공주를 이용한 업보를 받게 됩니다. 호동왕자가 낙랑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우며 명성을 높이자 그가 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는 대무신왕에게 왕자 호동이 자신을 음란한 눈으로 쳐다본다며 모함했고, 결국 누명을 쓴 호동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오늘은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폭군으로 알려진 제후대국왕 모본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해우 또는 해에루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모본왕의 가문은 고구려 왕족이지만 그의 성씨가 고씨인지 해씨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죠. 이는 고구려 초기 왕족의 성씨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본왕은 대무신왕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가족사는 매우 복잡했죠.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인 그의 어머니는 둘째 왕비의 아들인 호동왕자를 질투해 자살로 내몬 악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 첫째 왕비가 낙랑공주를 질투해 모함하면서 결국 호동왕자는 자결하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는 어린 모본왕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동왕자가 죽은 지 한 달 만인 32년 12월, 모본왕은 태자가 되었죠. 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가 어려 바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고, 대신 숙부인 민중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중왕과 모본왕의 관계를 두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서로 다른데요. 삼국사기에는 민중왕이 대무신왕의 아우라고 나오지만 삼국유사에는 대무신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모본왕이 민중왕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는 당시 고구려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되죠. 또한 최근에는 광개토대왕비의 내용을 근거로 모본왕이 대무신왕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나 증손자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왕위 계승 과정 끝에 모본왕은 서기 48년이 되어서야 고구려의 제후대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왕위에 오른 모본왕은 제위 초기에 뛰어난 통치력을 보여줬습니다. 즉위 후 그는 왕자 이글태자로 삼아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준비했고, 제위 2년인 49년에는 대담한 군사작전을 감행했죠. 군사를 보내 후한의 북평과 어양, 상곡, 태원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의 북경 지역인 북평과 그 주변을 공격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이 작전 덕분에 후한은 고구려의 화친을 청하며 많은 재물을 바쳤다고 하죠. 모본왕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이 이끌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공격이 고구려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비족과의 연합작전이었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하죠. 또한 공격 주도한 인물이 고구려인이 아닌 다른 맥인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고구려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폭풍이 불고 한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이상기후로 기근이 들었던 것인데요. 보고를 받은 모본왕은 즉시 사신을 보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은 후대에 전해지는 폭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위 4년차부터 모본왕의 성격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그는 신하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고,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았으며 잠잘 때는 사람을 베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고, 그에게 간언하는 신하들은 활을 쏘아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의 성격이 이토록 급격히 변한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53년 11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왕의 베개 노릇을 하던 모본 출신 두로라는 관리가 칼을 품고 들어가 모본왕을 살해했죠. 두로가 왕을 시해하기 전 누군가가 그를 사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울고 있는 두로를 보며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처럼 그리 쉽게 우느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위모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했다며 두로를 부추겼죠. 이는 중국 고전인 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주한 인물이 중국 문화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두로가 왕을 시해한 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로가 왕을 죽인 죄로 처벌받았다는 기록도, 폭군을 처단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두로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특히 당시는 고구려가 후한과 전쟁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조정 내의 친한파 세력이나 후한 측이 암살의 배후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죠.
또 다른 가능성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본왕 시해 후 신하들은 그의 아들인 태자 익을 제외하고 7살 백이 궁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죠. 이 궁이 바로 후에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 체제를 확립한 태조대왕입니다. 태조대왕은 기존의 5부족 연맹체를 국가 시스템상의 5부로 개편했는데 이는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모본왕의 폭군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후대 왕조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 전대왕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모본왕을 장사 지내면서 그가 죽은 모본 언덕에서 따와 모본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하죠. 고구려 최초의 폭군으로 알려진 모본왕,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그의 참모습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적 사실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폭군으로 알려진 고구려 모본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왕 중 한 명인 제7대 국왕 차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71년에 태어난 차대왕의 본명은 수성이었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차대왕은 6대 국왕인 태조대왕의 동복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는 그가 태조대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 두 기록이 서로 충돌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삼국지와 북사에서는 차대왕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재 신채호는 후한서의 기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차대왕과 신대왕을 태조대왕의 서자로 봤습니다. 태조대왕 이전 왕들의 이름이나 시호에서 부여의 왕성인 해씨가 나타나는데 태조대왕 이후로는 고시게르부가 왕위를 이었다고 하죠. 삼국지에는 고구려의 왕실이 손오부에서 게르부로 바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대왕은 태조대왕 치세 후반부터 장군으로 활약했고 정치에도 관여했다고 하죠. 121년 후한에 침입이 있었을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났는데요. 그는 거짓 항복으로 적군을 속여 안심하게 한 뒤 험준한 지형을 차지하고 막았으며 몰래 현도와 요동을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해부터 차대왕은 태조대왕을 대신 국정과 군사를 총괄하게 되죠. 후한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미 왕의 지위에 올랐거나 최소한 왕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32년 차대왕은 양신 등의 측근들에게 왕위 찬탈을 권유받은 뒤 차기 왕위를 넘보는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죠. 146년 측근들의 부추김을 받아 쿠데타를 꾸몄는데 쿠데타를 실행하기 전에 태조대왕이 먼저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당시 차대왕의 나이가 76세였다고 하네요. 태조대왕은 선이 당시 차대왕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 정사가 귀찮구나. 하늘의 운수가 내 몸에 있다. 게다가 너는 안으로는 정치를, 밖으로는 군사를 총괄하며 오랫동안 나라에 공을 세웠으니 백성들도 이미 너를 왕으로 여긴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뒤 차대왕의 폭정이 시작되었죠. 147년에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한 우복 고복장을 처형했는데요. 고복장은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그때 선왕에 가까운 신하로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을 보고도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토록 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애석해했다고 하네요. 이후 좌보 목도루가 병을 핑계로 은퇴하자 차대왕은 환나 우태 어지류를 좌보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비류나 양신을 중해대부로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차대왕의 오랜 친구들이었죠. 차대왕은 148년에 태조대왕의 맏아들인 막근을 죽였고 막근의 아우 막덕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삼국사기의 사관은 이 사건을 두고 이런 평을 남겼죠. 옛날 송나라 선공이 아들 여의를 세우지 않고 동생 목공을 세웠듯이 태조왕이 왕위를 가볍게 여겨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 화가 한 충신과 두 사랑하는 아들에게 미치게 했으니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차대왕의 폭정 시기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평유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며 울었고 차대왕이 여우에게 활을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차대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치게 했더니 여우는 요사스런 짐승이라 상서롭지 않은데 더구나 흰색이니 더욱 괴이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요괴로 보여준 것이니 임금이 덕을 닦으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차대왕은 흉이면 흉이라 하고 길이면 길이라 할 것이지 네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또 복이 된다고 하니 무슨 거짓말이냐며 무당을 죽였습니다. 이후 하루는 5개의 별이 동쪽 하늘에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임금의 덕이여 나라의 복입니다라며 거짓말을 했고 차대왕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위기간 동안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147년 11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149년 4월에는 일식이 일어났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겨울인데도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153년 6월에는 한여름에 서리가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금음에는 월식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죠. 158년 5월과 165년 정월에는 일식이 있었습니다. 165년 3월에는 태조대왕이 119세의 나이로 별궁에서 승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해 10월
연나부 조이 명림답부가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다 못해 차대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차대왕의 나이가 94세였다고 하네요. 차대왕의 아들 추하는 신대왕이 즉위하자 궁궐을 빠져나가 몸을 숨겼다가 신대왕의 대사면령이 내려지자 찾아가 살려줄 것을 청했습니다. 신대왕은 그를 사면하고 양국군에 봉했죠.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보다 보면 당시 왕들의 지나치게 많은 나이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시 중국의 기록을 보면 태조대왕은 121년에 승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75세라는 정상적인 수명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삼국사기의 연도가 24에서 25년 정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시기 주요 인물들의 수명을 보면 태조대왕 118세, 차대왕 94세, 신대왕 90세, 명림답부 112세로 모두 비정상적으로 장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차대왕과 신대왕의 나이차가 24년과 18년이나 된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이런 기록에 불일치는 후대의 고구려인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조작했거나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참고한 자료들에 이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차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동생 혹은 아들이라고 알려진 신대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폭군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모본왕과는 다르게 어떤 논란도 없이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찐폭군으로 평가받는 차대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 내정의 최고 능력자라고 하면 보통 소수림왕을 뽑는데 사실 고국천왕도 소수림왕 못지않게 고구려의 토대를 닦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9대 국왕으로 계루부와 선호부 등 5개의 부가 연합해 만들어진 고구려에서 왕권 강화를 추구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명제상으로 불리는 을파소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중용해 나라를 잘 이끌었던 점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인 진대법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국천왕은 179년에서 197년까지 고구려의 왕위에 있었는데 국천왕이나 국양왕이라는 칭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국천이나 국양은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고구려 전기 수도인 국내성 지역의 특정 지명을 의미한다고 하죠.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왕릉의 위치를 왕의 시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76년 태자로 책봉된 고국천왕은 8대 국왕인 신대왕이 179년 12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국천왕은 키가 9척이며 늠름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데다 힘이 매우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며 관대함과 용맹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문무견비의 왕이었다고 하죠. 그의 왕비는 전로부 출신의 우시라는 여성이었는데 고구려의 왕비들은 주로 전로부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계루부에서는 국왕이, 전로부에서는 왕비가, 순노부에서는 대망리지가 배출되며 고구려의 최상위층으로 군림했다고 하네요. 고국천왕이 즉위한 시기는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고구려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이런 고구려의 성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고국천왕 6년인 184년에는 후한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국천왕은 이런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고구려는 건국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강한 5개의 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국천왕은 왕권을 강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전로부 수장 우소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서 전로부 세력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로부마저도 왕권 아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고국천왕 12년인 190년 9월에는 고국천왕이 전로부에서 폭정을 일삼던 중회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를 직접 처벌하려 했습니다. 원래 고구려 5부는 자치적인 지역 집단이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각 부의 수장들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국천왕이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뜻은 계루부를 제외한 사부의 세력들을 왕이 직접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고국천왕의 의도를 눈치챈 좌가려 등의 전로부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죠. 전로부 세력이 수도인 국내성까지 공격하는 등 이 반란으로 인한 권력 다툼은 다음 해 4월까지 치열하게 이어졌고 고국천왕은 자신의 직속 병사들을 동원해 마침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부의 세력을 왕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얼마 후 고국천왕은 사부에 명을 내려 자신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갈 대표 인재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천한 인재가 각 부의 대표가 아니라 왕의 신하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더 이상 사부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 아래로 들어와 고구려의 일원으로서 고구려를 위해 일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고국천왕의 명령을 받은 사부에서는 안류라는 인물을 추천했는데 정작 추천을 받은 안류는 그런 큰일을 하기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유리명왕 시절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인 을파소가 가문이 몰락한 후 서암록곡 좌물촌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라며 을파소를 추천한 것이죠.
안류의 말을 들은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불러 중해대부로 삼고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다른 사부의 세력이 언제 견제를 할지 모르는데 중해대부 정도의 직책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왕의 청을 거절했죠. 고국천왕도 을파소의 뜻을 알아듣고는 그에게 국상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국상은 고구려의 국정을 논의하는 제가회의 때 모든 부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실권자의 자리였죠. 고구려 중후기의 대대로 대망리지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국천왕은 오부의 수장 출신이 아닌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면서 다른 사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물론 사부의 세력들이 그런 고국천왕의 결정에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을파소에게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만약 을파소의 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그의 일족들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왕권에 함부로 도전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이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겼겠지만 명제상 을파소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려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국천왕은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고국천왕 16년인 194년 이른 가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은 탓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고국왕은 즉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같은 해 10월에 고국왕이 지량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길가에 앉아서 우는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국천왕이 왜 우는지 이유를 묻자 그 백성은 자신은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얼마 전 내린 서리 때문에 농사를 망친 곳이 많아 나라가 어려워진 탓에 자신을 써주려는 곳이 없어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울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국천왕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진대법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진대법은 봄인 3월부터 추수를 하기 전인 7월까지가 가장 먹을 것이 모자란 춘궁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나라에서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백성은 추수를 하고 여유가 생기면 빌린 곡식을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국천왕이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을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꾸준하게 지원해주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다만 고국천왕이 이 진대법을 시행한 이유가 순수하게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줄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오부가 연합해 만들어진 고구려이다 보니 그곳에 백성들도 자신이 소속된 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의 백성들은 고구려왕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부의 수장의 밑에 있는 존재이기도 했죠. 때문에 각 부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곳에 병사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대법에 시행하면서 고구려 백성들에게 그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누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대법 또한 고국천왕과 을파소가 추진한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제10대 왕인 산상왕의 이름은 고현우이며 8대 국왕인 신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신대왕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9대 왕이 되는 고국천왕 고현무이고 둘째가 고발기, 셋째가 고현우, 넷째가 고개수였죠. 신대왕이 죽은 후 고국천왕이 그 뒤를 물려받았고 고국천왕은 서기 19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고국천왕이 후계자를 두지 않은 채 죽었기 때문에 왕후였던 우씨는 형사취수제의 관습에 따라 왕의 동생인 고발기와 고현우 중 한 명을 선택해 그와 혼인하고 자신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야 했죠. 그래서 우씨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비밀로 한 채 신대왕의 둘째 아들인 고발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발기에게 현재 국왕께서 후손이 없으니 고발기가 다음 왕위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고발기는 왕이 죽은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왕의 부인이 이런 늦은 밤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예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그녀를 타박했고 그의 말을 들은 우씨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고현우의 집으로 향했죠. 고현우는 형과 다르게 그런 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한 우씨는 무뚝뚝한 고발기보다는 부드러운 태도의 고현우가 자신의 남편감으로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고현우에게 고국천왕이 죽은 것을 솔직히 말하고는 원래 당신의 형인 고발기가 다음 국왕이 돼야 하겠지만 그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게 대해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밝혔죠. 고현우도 우씨의 생각에 동의했는지 그날 밤 둘은 함께 궁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우씨는 선왕의 명령을 사칭해 고현우를 다음 왕으로 추대했는데요. 산상왕은 자신이 우씨 덕분에 왕위에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를 따로 세우지 않고 형수인 우씨를 왕으로 맞이하는 형사취수제를 택했죠. 아우인 고현우가 자신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고발기는 그제서야 우씨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고발기는 곧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궁을 포위한 후에 왕위는 마땅히 형인 내가 있는 것이 예법에 맞는 일이다 라고 외치며 왕위를 넘기지 않는다면 산상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산상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산상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산상왕은 아들인 동천왕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후계자 걱정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발기가 왕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산상왕은 그의 아들인 박위거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은 채 훗날 고구려로 돌아와 남은 생을 보내도록 하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고발기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산상왕은 궁궐의 문을 굳게 닫은 채로 3일 동안 버티며 항복할 뜻을 보이지 않았고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고발기를 따르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산상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몰살시킨 일로 그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라 짐작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고발기는 군사들을 물린 후 요동으로 달아나서 당시 한나라의 태수였던 공손도를 찾아갔는데요. 공손도를 만난 고발기는 동생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후 자신이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사들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죠. 공손도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 고발기에게 3만 명의 군사를 내주었고 고발기는 공손도의 병사들을 끌고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고발기가 고구려를 공격해오자 산상왕은 넷째 동생인 고개수에게 군사를 내주고 고발기를 막게 했죠. 얼마 후 벌어진 전투는 고개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의 대승으로 끝났고 고개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도망가는 고발기를 추격했습니다. 머지않아 고개수가 고발기를 거의 다 따라잡자 고발기는 동생이 다 늙은 형을 해치려 드느냐라고 물으며 형제간의 정에 기대어 도망가려 했죠. 하지만 고개수는 오히려 그런 고발기를 향해 산상왕 형님이 발기 형님께 나라를 넘겨주지 않은 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발기 형님은 겨우 그런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라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발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배천이라는 곳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산상왕은 고발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후 후계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3년 3월 15일 밤 산상왕은 꿈에서 하늘로부터 내가 너의 소후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계시를 듣게 되죠. 하지만 당시 산상왕에게는 정실인 왕후 우시가 있었을 뿐 소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8년에 나라의 제사를 위해 잡아두었던 돼지가 우리 밖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고 담당자들이 돼지를 쫓아 관노부의 주통촌이라는 마을까지 갔음에도 돼지를 잡지 못하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름다운 얼굴의 20대 여인 후녀라는 인물이 나타나 돼지를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산상왕은 5년 전 꿈에서 들었던 소후가 후녀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는 한밤중에 신분을 감춘 채 후녀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후녀 또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왕의 명을 감히 거부할 수 없으나 만약 제게 자식이 생기면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죠.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산상왕은 뜨밤을 보낸 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시왕후는 몰래 자객을 보내 후녀를 암살하려 했고 자객의 습격을 받은 그녀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내 뱃속에는 왕의 아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왕의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감히 그녀를 해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그녀는 왕궁으로 들어와 산상왕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9년 8월 후녀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11대 국왕이 되는 동천왕입니다. 우시 왕후는 고국 천왕의 정비로 들어와서 다음 국왕인 산상왕의 왕후가 되는 등 무려 50년 동안이나 고구려 왕실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인데 정작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동천왕은 우시 왕후가 사망할 때까지 그녀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만 했다고 하네요. 고구려 제15대 국왕이었던 미천왕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대하드라마와 같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고 소금장수로 연명하다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천왕은 300년부터 331년까지 32년간 고구려를 통치하며 영토 확장과 국력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명군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사 역대급으로 고인 능욕을 당한 비운의 왕이기도 했죠. 오늘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미천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천왕의 본명은 을불 또는 을불리입니다. 그는 고구려 제13대 왕인 서천왕의 손자이자 제14대 봉상왕의 조카였습니다. 을불의 아버지 돌고는 봉상왕의 동생이었는데 293년 봉상왕에 의해 반역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죠. 그 사건으로 인해 어린 을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궁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을불은 수실촌이라는 시골 마을의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부자는 을불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를 마구 부렸습니다. 낮에는 쉴 새 없이 땔감을 해오게 하고 밤에는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다며 연못에 돌을 던지게 했다고 하죠. 이런 고된 노동을 하며 1년간 지내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을불은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을불은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 소금 장수가 되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수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을불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주인 할머니가 소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을불의 소금 자루에 몰래 자신의 신발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을불은 도둑으로 몰려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고 소금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한편 고구려의 궁궐에서는 봉상왕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봉상왕은 백성들을 동원해 궁궐을 증축하는 등 사치를 일삼았죠. 이에 국상 창조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봉상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창조리는 자신의 부하에게 을불을 찾아오도록 시켰고 마침내 비류강 기슭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을불은 처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주저했다고 합니다. 이때 을불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야인이지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부디 다시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계속 숨어 지냈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아닌지 경계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 겨우 설득한 끝에 마침내 그를 창조리에게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300년 창조리와 여러 신하들의 주도로 봉상왕이 폐위되고 을불이 미천왕이 됩니다. 이렇게 을불은 한순간에 소금장수에서 고구려의 왕이 되었죠. 미천왕은 즉위 후 곧바로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당시 중국은 진 왕조가 쇠퇴하면서 556국 시대의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천왕은 이러한 정세를 잘 이용해 중국 동북 변방을 공격해 영토를 야금야금 넓혀나갔죠. 먼저 302년에 미천왕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현도군을 공격해 적군 8천여 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어 311년에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서안평 점령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중국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으로 가는 육로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천왕의 가장 큰 업적이었던 313년 낙랑군과 314년 대방군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 영토를 수복하게 되었죠. 낙랑군과 대방군은 한나라 때부터 설치되어 400여 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곳으로 이 지역의 정복은 고구려가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천왕의 낙랑군과 대방군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의 국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곡식들이 고구려의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지역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접하고 있었기에 고구려는 이를 흡수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천왕이 당시 어지럽던 정세를 잘 이용했던 것처럼 모용선비 또한 요동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모용선비는 선비족의 한 갈래로 모용회의 통솔 아래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죠. 319년 동진의 평주자사 최비는 고구려와 단부, 우문부 등을 규합해 모용선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모용회의 책략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죠. 모용회는 사자를 보내 우문부에게 소고기와 술을 내주었는데 이를 알게 된 고구려와 단부는 우문부와 모용회가 모의했다고 의심하고는 바로 군사를 물려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문부 홀로 단독으로 모용회를 공격했지만 대패하고 말았죠. 만약 모용선비를 공격하는 합동작전이 성공했다면 고구려가 100년이나 앞서서 요동 진출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대신에 모용회는 이를 계기로 주변 세력을 정복하면서 훗날 전연이 건국되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전연은 순식간에 강대국이 되어 고구려에게 치욕스러운 굴욕을 안겨주게 되었죠. 아무튼 이후 미천왕은 여러 차례 요동을 공격했지만 모용선비의 굳건한 방어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모용선비의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기도 했죠. 미천왕은 고구려 단독으로는 모용선비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330년에 후조의 왕성륵에게 사신을 보내 연합을 구성해 모용선비를 협공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미천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죠. 그러나 미천왕과 모용회의 대립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모용회의 아들인 모용왕에 의해 건국된 전연은 미천왕의 아들인 고국원왕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시기에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었죠. 하지만 고국원왕은 전연의 뛰어난 책략과 모용안의 양동작전에 걸려들어 완패당하면서 수도인 환도성까지 함락당해버렸습니다. 이때 고국원왕은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모용왕에 의해 그의 어머니와 왕비가 사로잡혀버렸고 심지어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지고 전연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에 고국원왕은 어쩔 수 없이 모용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주태우는 포로가 된 지 13년이 지나서야 겨우 고구려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천왕과 그의 아들 고국원왕 때까지는 모용선비와 전현에게 줄곧 패하며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에 애를 먹었지만 훗날 그들의 후손인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선조들의 염원을 풀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미천왕은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이룩한 영토 확장 중에서 특히 낙랑군과 대방군의 정복은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의 고난, 소금 장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 고구려를 잘 이끈 그의 삶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미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먼저 이끌 뻔했던 비운의 왕 고국원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4세기 초반 동아시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진 왕조가 무너지고 556국 시대가 도래했으며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패권을 다투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죠.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고구려의 제16대 왕으로 즉위한 이가 바로 고국원왕입니다. 331년 아버지 미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고국원왕의 본명은 사유 또는 쇠였습니다. 미천왕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으로 고국원왕에게는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 고구려를 더욱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고국원왕은 즉위 직후부터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는 데 힘썼는데요. 그는 졸본에 있는 시조 주몽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전국을 순행하며 늙고 병든 자들을 위문하고 물품을 지급하는 등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죠. 이는 새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원왕의 치세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선비족이 세운 전현, 남쪽으로는 훗날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근초고왕과 맞서야 했죠. 우선 고국원왕 즉위 초기에 고구려의 가장 큰 위협은 북쪽의 전현이었습니다. 전현은 선비족 모용부가 세운 나라로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고구려 역시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고국원왕은 전현의 위협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우선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34년에는 평양성을 증축하고 335년에는 신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336년 동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전현을 견제하려 했고 338년에는 전현과 전쟁 중이던 후조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원으로 진출을 꾀하던 전현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339년 전현의 모용왕이 이끄는 대군이 고구려의 신성까지 진격해왔죠. 고국원왕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일단 화친을 요청했고 이후 태자를 전현에 보내는 온건책으로 전현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죠. 결국 342년 전현은 5만 5천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모용안이 전현의 황제 모용왕에게 고구려와 우문부를 먼저 멸망시켜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던 것이죠. 훗날 후금이 우선 조선부터 굴복시키고 중원의 명나라와 전쟁에 집중했던 것처럼 전현 입장에서는 후방의 고구려가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러나 고구려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환도성과 국내성을 증축시키면서 전현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를 찔리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북방에서 고구려로 쳐들어오는 곳은 평탄한 지형인 북도와 험난한 지형인 남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구려에서는 적의 주력이 기병인 점을 고려해서 북도로 침공해 올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전현 최고의 전략가 모용안의 계책으로 전현은 고구려가 예상하지 못하게 남도로 정예 주력 4만을 보냈고 북도로는 15,000명을 보내는 양동작전으로 침공했던 것입니다. 고국원왕은 고구려는 정예군 5만을 북도에만 배치하는 실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는 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 그리고 5만여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는 큰 타격을 입었죠. 게다가 미천왕의 무덤마저 도굴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으며 고국원왕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패배 이후 고국원왕은 전현의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치는 등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는데요. 마치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후 미천왕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어머니 주씨는 10년 넘게 인질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국원왕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소문이나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국원왕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는 343년 평양의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낙랑과 대방 지역을 경영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현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였죠. 한편 전현과의 갈등이 일단락되자 고국원왕은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근초고왕 덕분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남쪽의 마한 세력을 어느 정도 병합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그렇게 북쪽이 막히자 남쪽으로 눈을 돌려야 했던 고구려와 남쪽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백제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9년 고구권왕은 먼저 선수를 쳐 이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치앙성을 공격했죠. 그러나 이 공격은 백제의 태자였던 근구수의 활약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고구려군 5,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선제 공격을 했지만 역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로부터 2년 후인 371년 고구권왕은 다시 한번 백제를 공격했지만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기세를 탄 근초고왕은 직접 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죠. 고구권왕은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결사적으로 방어했지만 불행히도 전투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고구권왕의 전사는 고구려에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앙숙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패배를 2차례나 당했으니 무능한 왕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좀 달랐는데 우선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 창업군주 시기일 때가 그 나라의 국력이 가장 강할 때이기도 하죠. 모용왕이 건국한 전현 또한 그랬으며 하필 그를 보좌했던 모용왕은 전현 최고의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선 처음 당해보는 모용왕의 양동작전에 힘없이 패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 역시 백제 역사상 최고의 정복왕으로 불리면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군주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권왕이 무능했다기보다는 불운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듯 고구권왕의 재위 기간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치세를 단순히 실패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운했든 무능력했든 고구권왕은 아버지 미천왕이 확보했던 알짜배기 영토들을 지키지 못하고 날려먹은 건 비판받아야 할 텐데요. 심지어 고구권왕 치세기를 고구려에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같은 시기 고구려보다 한참 늦게 도시국가 수준에서 벗어났던 백제와 신라가 고구권왕 때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전현에게 대패하고 수습하는 사이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정복왕답게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죠. 만약 고구권왕이 아버지 미천왕이나 후손들만큼 뛰어난 군주였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백제와 신라 등의 나라가 힘이 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반도 중남부를 손쉽게 장악했을 거란 주장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고구권왕은 고구려의 왕권을 안정시킨 인물이었으며 태왕으로 기록된 첫 번째 왕이었죠. 태왕은 왕 중의 왕이란 뜻으로 그만큼 고구권왕은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왕의 권위를 드높인 군주였습니다. 비록 뼈아픈 패배를 2차례나 당하긴 했지만 굴하지 않고 전쟁 때마다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있던 왕이었죠. 그리고 고구권왕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인 소수리망과 고구경왕 그리고 손자인 광개토대왕은 모두 뛰어난 왕으로 고구려의 부흥을 이끌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 농사는 아주 잘 지었지만 정작 본인은 운 나쁘게 명군이 되지 못하고 고구려에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오명을 남겼던 고구권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인 고구권왕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주었던 소수리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는 하마터면 전성기는커녕 회복불능으로 빠진 채 극단적으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의 고구려를 다시 일으킨 개혁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군 중 한 명이었죠. 371년 10월 고구려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6대 국왕인 고구권왕이 평양성에서 백제 근초고왕이 이끄는 군대와의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안과 밖으로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정복왕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의 맹렬한 공세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북쪽의 신흥 강국이었던 전현의 침략으로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어 국력이 크게 쇠퇴한 상태였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구권왕의 장남인 고구부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은 소해주려왕 또는 해미려왕이라고도 불리죠. 소수리망의 즉위는 고구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체가 장대하고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진짜 암울했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수리망은 어떻게 해서든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소수리망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국가 체제의 정비였었죠. 그는 즉위 후 불과 3년 만에 고구려의 정치, 사회,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3가지 중요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372년 6월에 소수리망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전진의 왕 북연이 보낸 사신과 승려 순도를 통해 불상과 경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수리망은 이에 대한 답례로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죠. 2년 후인 374년에는 또 다른 승려인 아도가 고구려에 들어왔고 375년에는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각각 순도와 아도를 머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종교의 수용을 넘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다지고 백성들을 통합하려는 의도였는데요.
불교의 윤회 사상은 왕과 귀족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죠. 이는 해동 불교의 시작으로 평가받으며 고구려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372년에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태학은 고구려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귀족과 관리의 자제들에게 유교를 가르치고 국가 행정을 담당할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소수리망은 훗날 고구려가 더욱 강성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태학의 설립은 고구려가 문치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에 고구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였죠. 셋째,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은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령 체계로 이를 통해 고구려는 보다 체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해졌는데요. 율령의 반포는 고구려가 이전의 부족연합적 성격에서 벗어나 통일된 법체계를 가진 국가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소수리망의 세 가지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수용은 국가의 정신적 통합을, 태학의 설립은 유교적 관료제의 기반을, 율령의 반포는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수리망은 이를 통해 고구려의 국가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빠르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수리망은 내정개혁과 함께 대외관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전진과의 관계 유지에 힘썼는데 이는 서쪽 국경의 안정을 확보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죠. 전진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고구려는 오로지 철천지원수가 된 백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아버지 고구권왕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의 국력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75년 7월 소수리망은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소수리망 즉위 후 처음으로 벌인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죠. 수곡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역에 있던 중요한 요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수리망의 수곡성 함락은 그동안 고구려를 만만하게 봤었던 백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근초고왕은 즉시 장수를 보내 수곡성을 수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대규모 보복 공격을 계획했으나 흉년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소수리망은 고구려의 군사력이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고 백제의 북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듬해 11월에 소수리망은 다시 한번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북쪽 변경을 대상으로 삼았죠. 이 전투 또한 구체적인 전투 상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공격으로 고구려는 백제의 북쪽 영토 일부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공은 전년도의 수곡성 전투에 이은 연속적인 공세로 고구려가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백제 또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377년 10월 백제는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근초고왕에 이어 새로 즉위한 백제의 근구수왕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것이죠. 이는 374년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대규모 침공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성은 고구려의 남쪽 전초 기지로 한강 유역 진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근구수왕의 평양성 공격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죠. 소수리망은 근구수왕의 맹렬한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그들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불과 3년 사이에 고구려 군사력이 급격히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평양성 방어에 성공한 소수리망은 한 달 뒤에 곧바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백제의 대군을 물리친 여세를 몰아 신속하게 백제 영토를 공격한 것이죠. 이러한 백제와의 전투들은 소수리망 치세 동안 고구려가 이룩한 군사적 성과를 잘 보여줍니다. 즉위 초기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수년 만에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소수리망의 내정개혁과 군사력 증강 노력의 결과였죠. 특히 평양성 방어 성공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고구권왕이 전사한 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선왕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상징적 의미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소수리망의 군사 활동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378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같은 해 거란의 침입을 받아 8개 부락을 빼앗기기도 했죠. 이러한 자연재해와 외침은 소수리망의 통치에 큰 시련이었을 테지만 그는 이를 잘 극복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소수리망의 이러한 내정과 군사적 성과는 고구려가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었죠. 이는 후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영토 확장과 전성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소수리망의 재위 기간은 371년부터 384년까지 14년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가 고구려 역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데요. 불교를 한반도 내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물론 뛰어난 외교적 수완도 대단했었죠. 소수리망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뭐니 해도 아버지 고구권왕 때 크게 쇠퇴했던 국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킨 데다가 고구려의 전성기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때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 덕분에 고구려 하면 막강한 군사력과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기억하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고구려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즉위하자마자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나라를 구해낸 명군 소수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 최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한 소수리망, 그리고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고구려의 18대 국왕 고국량왕입니다. 소수리망의 동생이자 광개토대왕의 아버지인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단순히 위대한 형과 아들 사이의 평범한 통치자였을까요? 오늘은 고국량왕의 업적과 그의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384년 11월 소수리망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그의 동생인 고국량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현 또는 어지지라고 전해지는데요. 소수리망이 재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고국량왕은 이미 장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고국량왕의 즉위는 고구려 왕실의 특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고국원왕이 41년간 재위했고 형인 소수리망도 14년을 통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국량왕의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죠. 더욱이 그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이 즉위 당시 18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 왕실의 아들이 귀했던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국량왕은 즉위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7개월 만인 385년 6월 삼안의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공격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요동은 고구려의 적국이자 고국량왕의 할아버지인 미천왕의 묘를 도굴 한 후연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고국량왕은 요동과 현도 지역을 점령하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은 결과였죠. 고국량왕의 요동 공격은 당시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383년 비수전투에서 전진이 동진에게 대패하면서 화북 지역이 다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혼란을 틈타 모용수가 연나라의 부흥을 꾀하며 후연을 건국했고 요서와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국량왕 또한 이러한 힘의 공백기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군대는 후연의 방어선을 뚫고 요동군과 현도군을 함락시켰으며 1만 명의 포로를 잡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록 같은 해에 후연의 모용롱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반격해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회복했지만 이는 고구려가 요동 진출을 하는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중국 측 기록에는 후연이 이 지역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후의 정세를 보면 고구려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비문의 영락 5년조 기사를 보면 광개토대왕이 거란족인 비려를 정벌하고 양평도를 통해 귀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고구려가 요동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죠. 이는 고국량왕 때의 요동 공격이 단순한 약탈전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요동의 주민들을 고구려로 이주시켜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단기간의 정복보다는 장기적인 국력 증대에 중점을 둔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이러한 군사적 승리와 인구 흡수는 고국량왕이 고구려 내부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결국 고국량왕은 요동 지역의 경제적, 인적,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국가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죠. 고국량왕은 군사적 업적 외에도 소수리망이 이루어 놓은 정치적 개혁을 충실히 계승했습니다. 소수리망은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고구려의 내실을 다지는 개혁을 추진했으며 고국량왕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불교를 더욱 장려하면서 불교의 국가적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교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는데요. 종묘와 사직을 수리하도록 명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죠. 이러한 정책들은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국량왕은 형의 개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고구려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죠. 고국량왕은 또한 외교에도 능했는데요. 392년에는 신라와 화친을 맺어 백제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때 신라의 왕족인 실성을 인질로 붙들어 놓으면서 후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신라 복속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죠. 하지만 고국량왕의 재위 기간 중에 고구려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386년에는 이상 기후로 복숭아와 오약꽃이 겨울에 피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388년에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 389년에 홍수와 기근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완전 파탄나게 되었죠. 이러한 재난 속에서 고국량왕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주며 기근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그가 민생을 중시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고국량왕은 소수리망과 광개토대왕 사이에 끼어 그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고국량왕의 치세는 8년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동안 그는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소수리망에 이어 후대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이 18세의 나이에 즉위해 곧바로 정복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고국량왕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통치자가 아닌 비범한 통치자였던 고구려의 숨은 명군 고국량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꼽히는 인물은 단연코 광개토대왕입니다. 그의 칭호는 땅을 널리 개척한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18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의 일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374년 당시 태자였던 고국량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그는 386년에 13세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391년에 18세의 나이로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정세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서쪽의 중국 대륙에서는 556국 시대가 한창이었고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현과는 요동 지역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었죠.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요동은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쥐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앙숙인 백제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71년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건은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죠. 이 사건은 고구려 왕실과 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백제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또한 동쪽의 동부여와 북쪽의 숙신 등 주변의 여러 세력들도 고구려의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비록 고구려만큼 강대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고구려의 영토를 침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대외 정세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마침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그는 즉위와 동시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구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천하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같았죠. 이를 통해 광개토대왕은 고구려가 완전 독립된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는 거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펼쳤죠. 그의 정복 활동은 크게 남쪽의 백제, 북쪽의 거란, 서쪽의 후연, 그리고 동쪽의 동부여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백제와의 전쟁에서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92년 7월 그는 4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의 요충지인 관미성을 20일 만에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관미성은 한강 하구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396년에는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 한강 이북의 58개 성과 700여 개의 촌락을 점령하고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백제의 아신왕은 항복하고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죠. 이로써 고구려는 한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백제는 한강 이남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죠. 한편 북방에서도 거란족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392년 9월에는 과거 거란의 침입으로 잡혀갔던 1만여 명의 백성을 되찾았고 395년에는 거란족의 일파인 패려를 정벌하여 복속시켰죠. 이 전투에서 광개토대왕은 소, 말, 양 등 수많은 가축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리품 획득을 넘어 고구려의 경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 규모였죠. 400년의 외와 동맹을 맺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 나무랑은 광개토대왕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5만의 대군을 파견하여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왜군을 금관가야의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격퇴시켰죠. 이 사건은 한반도 남부의 세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에 100년 가까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한 광개토대왕은 서쪽의 후연과도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400년 2월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 남쪽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있을 때를 노려 후연의 모용성이 고구려의 신성과 남소성을 공격했던 것인데요. 광개토대왕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402년에 후연의 숙군성을 함락시켜버렸으며 2년 후에 또다시 후연을 공격했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베이징 부근에 위치했던 연군까지 공격해 함락시켰는데요. 일시적이나마 베이징 부근까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얘기인 셈이죠. 후연 또한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 405년 요동성,
406년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손쉽게 막아내면서 요동 지역 지배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정복 활동은 410년에 있었던 동부여 정벌입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동북 방면으로의 영토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죠. 동부여 정벌은 고구려가 만주 지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은 고구려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초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그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은 물론 요동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고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 지역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대사건이었죠. 아마도 광개토대왕이 마음먹고 오로지 남쪽에만 집중했다면 삼국 통일도 충분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광개토대왕은 대외 정복 활동 못지않게 내정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는 고구려의 국가 체제를 더욱 정교화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광개토대왕은 관직 제도를 정비했죠. 장사, 사마, 참군 등의 관직을 신설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사마와 참군은 군사와 관련된 관직으로 당시 고구려의 주요 적국이었던 후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관직 제도의 정비는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광개토대왕은 소수림왕이 처음 시작했던 불교 정책을 계승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393년에는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했고 요동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승려 담시를 파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교화하는 데 힘썼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불교는 당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평양 지역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99년에는 직접 평양으로 행차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고 409년에는 동쪽에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 개발에 힘썼죠. 이는 후에 장수왕 대에 이루어질 평양 천도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양 지역의 개발은 단순한 도시 건설을 넘어 고구려의 중심축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고구려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광개토대왕의 수묘인 제도 정비입니다. 그는 선왕들의 묘를 관리하던 기존의 수묘인들이 점차 몰락해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정복 활동 중에 포로로 잡은 한인과 예인들을 수묘인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묘인들의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묘 제도를 체계화했죠. 이는 단순히 왕릉 관리의 차원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피정복민들을 고구려 사회에 편입시키는 통합 정책의 일환이었죠. 둘째,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수묘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 조항은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선왕들의 묘를 잘 관리함으로써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광개토대왕은 또한 독자적인 연호 사용, 광개토대왕 능비 건립 등을 통해 고구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내정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나라는 부유해지고 백성은 늘어났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광개토대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가 상당한 번영을 누렸음을 짐작케 하죠. 더불어 광개토대왕은 정복 활동을 통해 얻은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요동 지역의 점령으로 풍부한 농경지와 광산을 확보했고 한강 유역의 장악으로 중국과 한반도 남부를 잇는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 고구려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러한 내정 정책들은 고구려를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된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의 업적은 후대 고구려 국왕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이후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2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시켜 놓고 413년에 승하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는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영토 확장과 국력 신장은 이후 고구려가 수, 당 등 중국의 강대국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이룩한 고구려의 번영은 그의 아들 장수왕 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평양 천도를 완수하고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이는 광개토대왕과 선대왕들이 닦아놓은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 그 자체, 명군 중에 명군이었던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장수왕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긴 수명을 뜻하는 시호 그대로 394년에 태어나 491년까지 9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던 장수왕은 그의 긴 생애만큼이나 1세기에 걸쳐 고구려 역사와 함께 했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79년 2개월이라는 기나긴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죠. 지금부터 장수왕의 업적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왕은 394년에 광개토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련이었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체격과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과 기운이 호방하고 컸다고 전해집니다. 장수왕은 412년 10월 광개토대왕이 서거하자 18세의 나이로 고구려의 20대 왕위에 올랐죠.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장수왕의 첫 번째 과제는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위 2년 후인 414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하여 아버지의 업적을 기렸는데요.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정복 사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왕인 장수왕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역할도 했죠. 장수왕은 초기에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광개토대왕 시대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확장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힘썼죠. 이 시기에 장수왕은 내정 개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고구려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죠. 423년에는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워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영토 확장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 비석은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이미 장수왕 초기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시기 장수왕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연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연가, 연수, 건흥 등의 연호가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장수왕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주의식의 표현이었으며 장수왕의 자신감과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수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427년에 단행한 평양 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었죠. 고구려의 기존 수도였던 국내성은 압록강 상류의 산간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농업 생산력이 낮고 대외 교류에 불리한 위치였죠. 또한 국내성 지역은 고구려 건국 이래 토착 세력인 귀족들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 확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평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수도로 적합했죠. 우선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농업 생산력이 높았고 대동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어 대외 교류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남진 정책을 펼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였죠. 특히 평양은 313년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한 이후 고구려 왕실이 관심을 가져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수왕은 이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과감하게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수왕의 강력한 왕권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결국 평양 천도의 결과는 고구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죠. 기존 귀족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천도 이후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평양은 고조선 이래 한반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천도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정통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죠. 또한 중국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 고구려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한편 장수왕은 한국사 최고의 외교군주로 칭송받을 정도로 외교 능력이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남북쪽 국가들과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는데요. 북위와 남조의 여러 왕조들의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고수했죠. 장수왕의 외교력은 436년 북연의 멸망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북위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북연의 왕 풍옹이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하자 장수왕은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고구려군은 북위군보다 먼저 북연의 수도 화룡성에 도착해 북연왕 풍옹과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당연히 북위는 코앞에서 고구려에게 북연왕을 빼앗기자 분노했지만 막강한 고구려 군사력에 위축되어 반항조차 못했다고 하죠. 이후 장수왕은 풍옹을 없애버리는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풍옹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북연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장수왕의 냉철한 정치적 판단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장수왕의 외교 정책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남조와 북조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고 때로는 유연과 같은 북방 유목 세력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5세기 중반 고구려는 중원의 북위, 강남의 유송, 북방의 유연과 함께 동아시아 4대 최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 못지않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군사적 업적은 475년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 전투는 장수왕의 뛰어난 전략과 치밀한 준비가 돋보이는 사건이었죠. 백제 공격에 앞서 장수왕은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치밀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472년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고구려가 알게 되는데요. 이에 극대노한 장수왕은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장수왕은 도림이라는 승려를 첩자로 백제에 파견했습니다. 도림은 뛰어난 바둑 실력으로 계로왕의 신임을 얻은 뒤 교묘한 방법으로 백제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계책을 썼죠. 그는 계로왕에게 성곽과 궁궐을 수리하고 왕릉을 크게 만들어 백제의 위용을 과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국고가 바닥나고 백성들은 가난해졌으며 귀족들의 불만도 높아졌죠. 이러한 내부 분열을 틈타 475년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위례성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은 4방향으로 나누어 위례성을 포위했고 불과 7일 만에 북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어서 남성마저 공격받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계로왕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 처형당하고 말았죠. 이 전투의 결과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성 함락 이후에도 장수왕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481년에는 고구려의 침공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신라를 공격해 북쪽 변경 지역의 성 7개를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미질부까지 진격했습니다. 결국 신라 백제 가야 연합군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이는 고구려의 군사력이 한반도 남부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장수왕의 이러한 군사 활동으로 고구려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북으로는 중국 요동 지역부터 남으로는 한강 유역을 넘어 충청도 지역까지 동해안과 서해안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죠. 이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으며 고구려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가던 장수왕은 491년 12월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북위의 효문제는 특별히 직접 애도를 표하고 관작을 추증하며 강왕이라는 시호를 내렸죠. 이는 장수왕과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수왕이 남긴 유산은 실로 거대했지만 그렇다고 장수왕의 치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적극적인 남진 정책은 백제와 신라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후대 고구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라의 성장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명실상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죠. 특히 그의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력은 고구려가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이후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사후 고구려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장수왕이 남긴 업적 덕분에 한민족이 한때나마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언젠가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패권을 다툴 수 있는 최강대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강군주 장수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자명왕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왕으로서 그는 고구려의 전성기와 쇠퇴기 사이를 이끌었죠. 문자명왕은 장수왕의 손자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할아버지의 업적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일까요? 그는 어쩌다가 고구려의 전성기와 쇠퇴기 중간에 끼게 된 군주가 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명왕은 492년 1월에 국왕에 올라 27년간의 고구려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나운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리호, 개운, 고운 등의 이름도 전해지는데요. 문자명왕의 즉위 과정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고조다가 할아버지인 장수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왕위 계승 순서가 변경되었죠. 이로 인해 문자명왕은 태선의 지위에서 직접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사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태선 출신 국왕이었죠. 즉위 초기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494년에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부여의 왕이 가족과 함께 고구려에 항복해 오면서 부여를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북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남쪽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신라와의 전투가 살수에서 벌어졌죠. 고구려군은 초반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백제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문자명왕 시대의 대외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이죠.
그리고 495년에는 백제의 치앙성을 공격하는 도중에 신라의 원군 때문에 고구려군이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1년 뒤 신라를 공격했지만 패배하죠. 결국 497년 8월에 신라와의 우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로는 수십 년간 신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문자명왕 시대의 대외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북이 제나라, 양나라와는 대체로 친선 외교를 유지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죠. 실제로는 상호 간의 긴장과 경계가 지속되었습니다. 북위와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문자명왕은 북위로부터 여러 직위를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죠. 북위가 요구한 친조나 왕자의 입조를 거절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가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 선대국왕이 워낙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명왕은 최대한 선대국왕의 업적을 유지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구려의 주변국 통제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북위의 선무제와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여와 섬나가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황금과 옥이 조공 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무제가 너희 구역은 너희가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고구려의 영향력 감소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의 정책도 변화를 겪게 되었죠. 500년 이전까지는 신라를 거의 매년 공격했지만 신라의 지증왕이 즉위한 500년 이후 약 40년간 신라와의 전쟁 기록이 끊깁니다. 이는 양국 간의 암묵적인 휴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대신 문자명왕은 백제 공격에 집중했지만 이마저도 512년 무령왕에게 패배한 후로는 장기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명왕의 내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많지 않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통해 그의 통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불교 정책입니다. 498년에 금강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는 문자명왕이 불교를 통해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금강사는 많은 고승들을 배출했다고 하죠. 이는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명왕은 왕실의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498년 정월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태자가 되었던 것처럼 장남인 흥한을 태자로 삼았죠. 이는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훗날 태자 흥한은 아버지 문자명왕을 이어 고구려의 22대 국왕인 안장왕이 됩니다. 문자명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성기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쇠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영토 면에서는 북부여를 흡수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단순히 부여의 유민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한 후대의 기록들은 문자명왕 이후에도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북방에서는 물길에게 북쪽 변방을 빼앗기게 되었고 거란의 위협도 크게 증가했죠. 남방에서는 백제의 무령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제와의 1대1 대결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국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여주는 징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급격한 쇠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안장왕이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자명왕이 고구려를 한순간에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훗날 고구려의 옆나라인 수나라가 단 한 명의 폭군 수양제 때문에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보면 문자명왕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명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전성기의 영광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국제 정세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명왕의 통치는 고구려가 강대국에서 점차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선대 국왕들처럼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문자명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역사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22대 국왕 안장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안장왕의 이야기는 그들 못지않게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제부터 고구려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장왕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장왕은 문자명왕의 장남으로 태어나 498년 1월 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519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안장왕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12년 정도인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동안 과연 그는 고구려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안장왕은 즉위하자마자 국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의 외교 정책이었죠. 그는 북위와 양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520년 안장왕은 양나라로부터 영동장군 도동영평이 주재군사 고구려왕이라는 자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양나라가 보낸 사신이 도중에 북위군에게 붙잡혀버린 거죠. 하지만 안장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북위에도 사신을 보내 안동장군 영호동이 교위 요동군 계국공 고구려왕이라는 자기를 받아냅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남쪽의 양나라와 북쪽의 북위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북위와 가까웠지만 안장왕은 양나라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어느 한 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조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의 대가였던 거죠. 안장왕의 이러한 외교 정책은 그의 선대왕들로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인 장수왕 때부터 시작된 남북조에 대한 양면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갔던 것이죠. 이는 고구려가 당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장왕의 진가는 전쟁터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523년 그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529년에는 오곡원 전투에서 백제군 3만과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 전투에서 무려 2천여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위의 요서 지역까지 공격해 대릉하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이런 안장왕의 군사적 성과는 그의 아버지 문자명왕 때부터 이어진 백제에게 뒤처져 있던 고구려의 상황을 역전시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문자명왕 말년에 고구려는 백제의 무령왕에게 여러 차례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는 기록도 있죠. 하지만 안장왕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고구려의 국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안장왕의 이런 군사적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잃었던 한강 유역도 되찾았죠. 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남진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죠.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장왕의 업적 덕분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의 전성기가 안장왕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의 최대 영역이 문자명왕이 아닌 안장왕 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안장왕의 치세가 고구려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장왕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의 로맨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장왕이 태자 시절 그는 백제 지역의 정보 수집을 위해 잠입했다가 한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춘향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데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젊은 안장왕이 상인으로 변장하고 백제의 개백현에 들어갔다가 한씨 집안의 딸 한주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안장왕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이 땅을 되찾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라고 약속했죠. 시간이 흘러 안장왕이 왕위에 오르고 한주는 개백현 태수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한주를 구하기 위해 출정을 결심하죠. 그의 장수 을밀이 기지를 발휘해 한주를 구출하고 안장왕은 마침내 잃었던 땅을 되찾고 한주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죠. 한주는 한강 유역의 지방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장왕이 한주와 결혼하려 한 것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의 세력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정책을 펼쳤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로맨스라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안장왕이 한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다는 설정은 실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안장왕이 한강 유역의 지방 세력과 연합하려 했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죠. 이토록 화려했던 안장왕의 삶은 아쉽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531년 5월, 안장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그가 시해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고구려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러한 안장왕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정말로 그가 시해당한 것이라면 누가 왜 그를 죽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안장왕의 적극적인 남진 정책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던 시도가 기존 고구려 귀족들의 반발을 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의 동생인 안원왕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12년 동안 고구려를 다스렸던 안장왕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안장왕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고구려의 빛나는 영광을 이끌었죠.
외교와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안장왕의 시대 이후 고구려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그의 뒤를 이은 안원왕 말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 고구려는 더 이상 전성기의 영광을 유지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23대 국왕 안원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고구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안원왕의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안원왕은 531년 형인 안장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위 과정부터가 미스터리로 가득한 인물이었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안장왕이 후사 없이 죽은 상황에서 그의 동생인 안원왕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서기는 삼국사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안장왕이 누군가에 의해 시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죠. 다만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당시 고구려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온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권력 다툼의 결과로 안장왕이 비명행사했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죠. 따르면 안원왕의 키는 7척 5촌으로 약 173cm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꽤나 큰 키였겠죠. 게다가 도량이 컸다고 하니 그야말로 큰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기간 동안 고구려는 끊임없는 자연재해에 시달렸기 때문에 안원왕의 통치기간이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았다고 하죠. 535년에는 홍수, 지진, 우레 전염병이 연달아 일어났고 이듬해에는 가뭄과 메뚜기 때 습격으로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537년 3월에는 기근까지 이어졌죠. 당시 고구려는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 부족,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은 국가를 뿌리채 흔들 수도 있는 큰 위기였기 때문인데요. 안원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해 지역을 순행하며 직접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휼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죠. 그의 통치 능력과 백성을 향한 애정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안원왕의 행동으로 봤을 때 당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거라 짐작되죠. 그는 동의와 외교 관계를 맺는 한편 남양과도 교류를 유지하며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북조 양면 외교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540년 백제의 성왕이 우산성을 공격해오자 이를 물리치기도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각종 자연재해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안원왕은 안장왕이 회복시킨 고구려의 전성기를 어느 정도 유지한 제법 나쁘지 않은 군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소수리망과 고구경왕 때부터 기반을 쌓기 시작해서 광개토대왕 때부터 전성기를 달려온 고구려가 안원왕이 왕으로 있던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안원왕의 치세 말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고구려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안원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안원왕의 제1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명의 소왕후를 새로 들였는데 그녀들이 각각 아들을 1명씩 낳게 됩니다. 안원왕이 병들자 이 두 소왕후의 아버지들이 각자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싸움을 벌였다고 하죠. 한쪽은 추군, 다른 쪽은 세군이라 불렸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을 대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권력 다툼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 사회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국내성 세력과 평양 세력의 대립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이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계속된 정치적 갈등이 안원왕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성은 고구려의 옛 수도로 전통적인 귀족들의 근거지였습니다. 반면 평양은 새로운 수도로 왕권 강화를 위해 옮겨온 곳이었죠. 이들이 맞붙은 왕위 쟁탈전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추군 측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세군 측에서 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당시 고구려의 귀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고구려의 국력에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인구를 감안하면 2,000명의 사망자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지배층이 받은 타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고구려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안원왕 이후 고구려는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은 더욱 커졌죠. 이전까지는 국무총리격인 국상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때부터는 왕을 견제하는 대대로나 망리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정치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왕권의 약화는 고구려의 중앙집 권력 또한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안원왕은 이런 혼란한 상황인 545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이 엇갈리는데요. 삼국사기에서는 그의 죽음이 3월이라고 하지만 일본서기는 12월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기록은 548년이라고 하니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록이 엇갈리는 것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세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근현대의 역사보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죠. 앞에서도 말했듯 안원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이후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강대국의 위상을 보여주던 고구려가 안원왕 시대 말기에 있었던 왕위 다툼으로 인해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안원왕은 그럭저럭 나라를 잘 다스려왔던 왕임에도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를 다스린 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구려 제24대 국왕인 양원왕인데요. 양원왕의 치세는 고구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시대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국운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양원왕은 545년부터 559년까지 14년간 고구려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고구려가 안팎으로 큰 악재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던 시기였죠. 그는 양강상호왕 또는 양강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그의 무덤이 있는 지역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원왕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시대가 고구려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원왕의 본명은 평성이며 23대 국왕인 안원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유명했으며 장성에서는 용맹함이 남달랐다고 하니 문무를 모두 갖춘 왕이었던 것 같네요. 533년 안원왕은 평성을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이는 당시 고구려 왕실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안원왕에게는 부인이 3명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의 8세 아들인 평성을 태자로 책봉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세 번째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원왕이 병에 걸리며 오늘내일하는 상황이 되자 두 번째 부인의 친가인 추군과 세 번째 부인의 친가인 세군이 왕위 다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545년 안원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죠. 각 왕비의 친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치열한 다툼 끝에 추군이 승리하면서 결국 중부인의 아들이었던 평성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2,000명이 넘는 세군 세력이 살해당했다는 기록도 있죠.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따르면 양원왕이 즉위할 당시 나이가 8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양원왕의 초기 통치 기반은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은 점차 약화되어 갔죠.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귀족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원왕은 즉위 초기부터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죠. 당시 고구려에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원왕 시대의 고구려는 대외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위협이 닥쳐왔기 때문이죠. 우선 북방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돌궐이라는 유목 민족이었죠. 돌궐은 몽골 초원에서 급격히 떠오른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유목 제국인 유연을 몰아내고 북방의 패자로 떠올랐죠. 551년 돌궐은 고구려의 신성과 배감성을 공격해왔는데 이는 고구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구려군은 장군 고을의 지휘 아래 1만 명의 병력으로 돌궐군을 물리쳤고 돌궐군 1000여 명을 살상하거나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이는 앞으로 계속될 북방 위협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해 온 것인데요. 이는 고구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당시 고구려는 북방의 돌궐 공격을 막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공격해 온 것이죠. 결국 고구려는 한강 하류의 6개 군을 백제에, 상류의 10개 군을 신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고구려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죠. 한강 유역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양원왕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52년에는 장안성을 쌓아 방어를 강화했고 신라와 밀약을 맺어 백제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신라에게 함흥평야 일대를 내어주고 한강 유역의 지배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화친을 시도하기도 했죠. 553년에는 백제를 공격하며 복수전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고 554년에는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양원왕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광개토대왕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고구려의 전성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점차 신라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외적 위기 속에서 양원왕은 내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547년에는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백암성을 개축하고 신성을 수리했으며 552년에는 장안성을 쌓아 남쪽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원왕은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동이, 북제 등 북조의 왕조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죠. 550년에는 북제로부터 사지절 시중 표기대장군 영호동이교의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왕이라는 자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국대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552년에는 북제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북이 말기에 고구려로 이주해온 오천호의 유민을 북제에서 다시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다가 결국에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는 당시 고구려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552년에는 왕산악이 검은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던 와중에도 문화적 발전이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57년 환도성의 간줄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고구려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양원왕은 아들 양성을 태자로 책봉했는데 이는 자신이 아직 건재할 때 미리 후계자를 정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왕위 쟁탈전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2년 뒤인 559년 3월 양원왕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양성이 25대 국왕인 평원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양원왕은 고국원왕 못지않게 힘든 시기를 보낸 고구려의 군주였죠. 국내에서는 추군과 세군의 왕위 계승 전쟁, 간주리의 반란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세가 어지러워졌고 외부에서는 돌궐,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 등이 고구려를 공격하며 그야말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돌궐의 침공은 고을의 활약으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내주게 되었죠. 때문에 역사에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100년간 이어진 고구려의 전성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신라에게 한반도의 주도권을 내어준 암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 숨겨진 영웅이자 제25대 국왕인 평원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원왕은 557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짐작되며 590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죠. 559년 3월부터 590년 10월까지 31년 7개월 동안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이름은 양성이고 그의 아버지는 24대 국왕인 양원왕이었죠. 평원왕은 담력이 크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후에 그가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평원왕이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밖으로는 적들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죠.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551년에는 고구려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유연제국이 돌궐에 의해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이후 돌궐은 고구려까지 침략해왔습니다. 백암성과 신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고구려군이 돌궐을 물리쳤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남쪽의 백제와 신라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빼앗아간 것이죠. 게다가 557년에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환도성에서 간주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승이었던 해랑 스님이 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며 신라로 떠나버릴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원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563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평원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백성들의 어버이 된 자가 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후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고 직접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비가 오기를 기원했다고 하죠. 또한 평원왕은 불필요한 국가사업을 중단하고 농사와 길쌈을 장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지방에 보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게 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평원왕은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평원왕의 두 번째 업적은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빛을 발했던 것인데요. 그는 즉위 직후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는 시조 추모왕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천신의 후손임을 확인하고 왕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평원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세력 다툼에서도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578년에는 중국의 북주가 침략해왔을 때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583년에는 유목제국인 돌궐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고구려는 요서 북부 지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평원왕은 570년 외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죠. 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원왕의 이런 군사적 성공과 외교적 노력은 고구려의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이렇게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평원왕의 세 번째 큰 업적이 바로 장안성 건설입니다. 장안성은 오늘날 평양의 중심부에 있던 거대한 도시였죠. 둘레가 23km나 되는 이 성은 55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35년 만인 586년에 완성됐습니다. 장안성은 내성과 중성, 외성, 북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궁궐과 관청, 귀족들의 집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평원왕은 이 장안성을 완성한 후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 장안성은 후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원왕은 무리하게 성을 건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백성들의 삶도 챙겼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떼의 피해가 심할 때는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성을 짓는 것보다 백성들의 농사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평원왕의 태도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평원왕의 노력 덕분에 고구려는 다시 강대국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당시 중국의 역사서에 따르면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6천리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크기입니다. 때문에 평원왕과 그의 아들 영양왕 시기에 다시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평원왕 시대에는 문화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해분 사오묘와 오오묘 같은 화려한 고분벽화들이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무덤 천장에는 황룡이 그려졌고 생동감 넘치는 사신도와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이것은 이 시기의 고구려가 문화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원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달의 이야기입니다. 평민 출신인 온달이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된 이야기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는데요.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평원왕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이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원왕도 말년에 커다란 위기를 겪게 되죠. 581년 중국에서 수나라가 건국되면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589년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평원왕은 수나라의 침략을 걱정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는 성을 쌓고 쌀을 비축하는 한편 수나라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병을 보내 수나라 국경을 공격하거나 수나라의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심지어 수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평원왕은 590년 10월 33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영양왕이 즉위했고 고구려는 이후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평원왕이 다져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평원왕은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외적을 물리치거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침공을 살수대첩에서 물리쳤던 시절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던 제26대 국왕 영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구려는 전성기가 지났던 시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고 하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수나라를 상대로 당당히 맞섰던 것이 그 증거였고 그 중심에 바로 영양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대제국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영양왕의 놀라운 업적과 그의 지혜로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왕은 590년 10월 아버지 평원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원 또는 대원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풍채가 준수했다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영양왕은 겨우 7살인 565년에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무려 25년이나 태자 생활을 하며 국정을 배웠으니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의 준비는 완벽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영양왕은 즉위 초기부터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역사정리 사업이었죠. 600년에 그는 태학박사 이문진을 시켜 방대한 역사서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소수리망 시절 편찬된 유기라는 역사책이 있었는데 영양왕은 100권이나 되는 유기를 5권의 신집으로 만들었죠. 이 작업은 단순히 기록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고구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고구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영양왕은 문화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일본의 해자, 담징 등 뛰어난 학자들을 파견했죠. 이들은 일본의 불교와 선진 문물을 전파했고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리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영양왕 앞에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등장이었죠. 수나라는 고구려를 제외한 주변국들을 모두 굴복시킨 후 이제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영양왕은 과감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죠. 598년 영양왕은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해버렸는데요.
말갈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수나라의 요서 지역을 공격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사신을 보내거나 세작을 보내 수나라의 움직임을 살피던 영양왕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절대 가만 놔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공격당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이에 격분한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군이 몰려오는 상황,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만하지만 영양왕은 침착하게 맞서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구려와 수나라가 처음으로 맞붙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수나라군은 큰 피해를 입은 채 퇴각을 했다고 하죠.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장마와 태풍에 시달리던 수나라군이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30만의 대군 중 대부분이 전멸한 상황에서 영양왕이 수문제에게 사신을 보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받고 겨우 체면을 차린 수문제는 군사들을 물려 돌아갔고 이후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을 모두 중단시켜버렸죠. 사실상 고구려 정벌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수양제가 뒤를 잇게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씻겠다며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결국 612년 수양제는 무려 113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 병력은 세계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라는 의견도 있죠. 그들의 행렬이 너무 길어서 선두가 출발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후미가 움직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 엄청난 군대로도 고구려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영양왕은 뛰어난 장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수나라의 진격을 막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을지문덕의 활약이 대단했죠. 그는 수나라군을 살수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전투로 수나라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수양제는 2차례 더 고구려 정벌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강대국 수나라를 무너뜨린 영양왕의 승리는 그야말로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양왕이 대체 어떻게 이토록 성공적으로 수나라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째로 그는 전쟁 준비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영양왕은 요동지역 19곳의 산성을 축조했는데 특히 병류와 주변의 6개 산성은 수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이자 고구려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죠. 둘째로 영양왕은 외교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수나라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며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의 화전양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죠. 이런 전략 덕분에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영양왕은 국내 통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힘썼죠. 덕분에 오랜 전쟁 중에도 고구려 내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구려가 끝까지 수나라에 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죠. 영토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영양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누렸다고도 하는데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6천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넓은 영토였죠. 게다가 그 당시 고구려는 단순히 영토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전쟁 당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고구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죠. 618년 영양왕은 28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 역시 수문제와 수양제 부자가 무려 4차례에 걸쳐 총 200만 대군을 보내 침공해온 것을 철저히 막아낸 것이죠. 그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비롯해 외교나 정치 등 다른 분야에서도 모두 준수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고구려 후기 최고의 명군이자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인물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제27대 국왕이자 역사의 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인물인 영유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영유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왕은 25대 국왕인 평원왕의 차남이자 26대 국왕인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장군이었죠. 그의 뛰어난 능력은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에도 기록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을지문덕과 함께 고구려 장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단 2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나라의 수군장수 네오아가 이끄는 4만 명의 정예병력을 단 500명의 결사대로 격파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죠. 이 전투에서 영유왕은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수나라 수군을 교묘하게 유인했습니다. 먼저 영양왕과 함께 평양성 외곽에서 일부러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에 속은 네오아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왔죠. 이후 적군이 성 안에서 약탈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를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투로 수나라 수군 10만 명 중 정예부대 4만 명이 거의 전멸했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죠. 당시 수나라의 전략은 수군이 30만 대군을 먹일 보급물자를 실어오면 그 후에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왕이 수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수나라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이로 인해 을지문덕이 이끄는 살수대첩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영유왕이 수나라 수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고구려는 수도에서 수십만 대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될 수도 있었겠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큰 공을 세운 것이 영유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영양왕에게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전쟁 영웅으로서의 명성이 그의 즉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영유왕의 즉위와 거의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롭게 등장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영유왕은 이전 전쟁 때 보여줬던 용맹함과는 다르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나라와의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통일된 중원왕조의 막강한 국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이전의 전쟁이 고구려 영토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비록 승리를 했다고는 해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619년부터 꾸준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죠. 실제로 백제와 신라가 당나라에 처음 사신을 보낸 것이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뒤라는 점을 보면 고구려가 얼마나 중국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22년에는 수나라 전쟁포로 1만여 명을 송환했고 624년에는 당나라로부터 상주국 요동군공 고구려왕이라는 책봉을 받았죠. 당시 당나라도 고구려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내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돌궐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626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당나라의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였죠. 태종은 형제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해 왕위를 차지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이전 황제들과 달리 고구려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31년에는 고구려가 세운 전승기념물인 경관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더 큰 문제는 당나라가 보낸 사절의 품계였습니다. 당나라는 고작 종호품 아래의 관리들을 보냈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시청 과장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구려에는 이들에게 임금이 직접 나서서 하루에 3번씩이나 의전을 해줄 것을 요구했죠. 특히 641년에 온 사신 진대덕은 고구려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사시설을 정탐하는 것도 모자라 귀국 후에는 당태종에게 고구려 침공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유왕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40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태자 환권을 당나라에 보내며 최대한 전쟁을 막으려 했죠. 물론 영유왕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당나라의 자세를 낮추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631년 경관이 파괴된 후에는 즉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고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도 9년간 중단했죠. 하지만 이미 고구려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죠. 당시 연개소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망리지라는 최고위직을 역임한 명문가였고 동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상대로 온건하게만 나가는 영유왕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고 어차피 당나라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전쟁 준비를 주장했죠. 하지만 영유왕은 이러한 연개소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개소문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귀족 연립정권의 성격이 강했는데 연개소문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영유왕은 이를 견제하려 했죠. 결국 영유왕은 다른 귀족들과 함께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때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게다가 연개소문은 이미 영유왕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는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기회로 삼았죠. 그는 마치 부임지로 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열병식을 열었고 그 자리에 고구려의 주요 대신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이 시작되자 연개소문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참석한 100여 명의 대신들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해버렸죠. 이후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가 도망가려던 영유왕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시신을 무려 5토막이나 내서 구덩이에 버렸다고 하지만 이는 당나라가 연개소문을 비방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우리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은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는 점에서 이런 기록들은 신중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변 이후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는 아마도 영유왕의 동생인 대양왕 계열과 손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이전부터 영유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영유왕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뛰어난 군주였지만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지나친 온건책으로 일관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내렸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능하고 유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만약 승리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 전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보존하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은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이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보장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보장왕은 25대 국왕인 평원왕의 손자이자 26대 국왕인 영양왕의 조카였죠. 원래 보장왕은 왕위에 오를 운명이 아니었지만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시해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보장왕이 재위기간이 무려 26년이나 되는 장수군주였다는 것이죠. 연개소문 덕분에 왕위에 오른 보장왕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보장왕이 단순한 꼭두각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에 겉으로는 협력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밀히 그와 대립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켰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죠. 즉위 직후인 643년 3월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제안에 따라 당나라에 도교를 요청했고 당에서는 도사 8명과 도덕경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발룡사의 보덕스님은 아예 터전을 백제 고대산으로 옮겨버렸다고 하죠. 심지어 고구려의 마령이라는 지역에서는 신인이 나타나 너희 나라는 패망이 며칠 안 남았다고 예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김춘추가 직접 평양성까지 와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645년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의 장수 장량이 이끄는 4만 명의 수군은 500척의 전함을 이끌고 비사성으로 향했고 나머지 6만 명은 당태종이 직접 지휘하며 요수를 건넜죠. 여기에 돌궐군과 거란군도 가세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계모성과 요동성 등을 점령했고 이에 고구려는 신성과 국내성에서 4만 명의 군대를 보냈지만 요동 방어에는 실패했죠. 당태종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안시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혜진에게 15만의 군사를 주어 안시성을 지원하게 했죠. 당태종은 고연수에게 사신을 보내 나는 고구려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군신관계를 맺기 위해 왔을 뿐이라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고연수가 전투에 소극적이 되자 당태종은 2만 6천 명의 기습부대를 보내 고구려군을 공격했죠. 결국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했고 고연수와 고혜진은 3만 6천 명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시성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당나라군은 총공세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뛰어난 지략으로 당나라군을 물리쳤고 결국 당태종은 혹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아 공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 작전으로 많은 물자와 병력을 잃고 말았죠. 이후에도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649년 당태종이 죽으면서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655년과 658년에도 당나라는 고구려 침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당시 고구려는 백제, 말갈과 함께 신라를 공격했고 북쪽 33개의 성을 빼앗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부터였죠.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급격히 위기감을 느꼈고 662년 3월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응한 일본은 병력을 보내 옛 백제 지역의 소유성의 병력을 주둔시켰고 이로 인해 당나라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지 못했죠. 661년부터 당나라는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고 662년에는 사수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로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야욕을 잠시 접었고 666년에는 고구려가 태자를 당 고종의 봉선이식에 보내 친선을 도모하기도 했죠.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고구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연남생이 당나라로 연정토가 신라로 투항하면서 고구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667년부터 당나라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668년 9월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보장왕은 98명의 수령을 거느리고 먼저 항복을 청했고 신라의 김인문이 보장왕을 당나라 총사령관 이세적 앞으로 데려가 그의 죄상을 늘어놨다고 하죠. 당나라로 끌려간 보장왕은 먼저 당태종의 무덤인 소릉에 끌려가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나라가 정복한 나라의 통치자를 포로로 잡아 행하는 의례 중 하나였죠. 이후 당 고종은 보장왕에게 사평대상 백원해동정이라는 관직을 내렸고 677년에는 요동도독 조선군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요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보장왕은 오히려 말갈과 손을 잡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토번과 전쟁 중이었기에 이 기회를 노린 것인데요. 이는 백제의 의자왕이 나라가 망한 지 3개월 만에 화병으로 사망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각되면서 그는 681년 당나라 공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듬해인 682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국의 군주들 중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꿈꾼 보장왕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죠.
당나라에 투항한 연남생은 화려한 관직을 받고 제사까지 받았지만 보장왕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보장왕의 시신은 장안으로 옮겨져 돌궐의 힐리가한 무덤 옆에 묻혔고 위위경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죠. 보장왕의 후손들은 당나라 수도 장안에 머물며 고구려 유민들을 대표하는 고려 조선군왕을 세습했다고 합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보장왕의 아들 고약광이 1700여 명의 유민들과 함께 일본의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있는 고마 신사에 정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고려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